자, 가설검정 수업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복습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대학교 때 이거 되게 힘들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냥 어쨌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학적 추측이나 주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삼수선 정리를 예를 들었어요. 삼수선 정리나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얘네들은 증명이 돼요. 그쵸? 그래서 수학적 증명이 되면 이때 얻어진 결론은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항상 참이다. 또는 어떤 명제에 대한 반례를 찾으면 그건 틀린 명제죠. 걔도 100%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뭐예요? 통계적 가설 검정이에요. 모수, 모평균, 우리는 주로 모평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모평균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고 싶은 거죠. 표본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표본의 평균값이 얼마야? 그 얼마니까? 그러면 모평균의 값은 대략 얼마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항상 얘네들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진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인가? 아주 우연의 효과에 의해서 표본이 잘못 뽑힌 건 아닌가? 항상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가설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싶어요. 통계적 방법이란 얘기는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에 대한 관찰값을 확인하는 거죠. 관찰값 C 평균과 관찰값의 표준 편차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도 관찰값의 평균을 이용해서 가설을 세우기도 하고요. 어쨌든 얘를 이용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를 가설 검정이라고 해요. 테스트, 검정.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부터 새로운 용어들이 막 쏟아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설명하려면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 뭐라 설명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립가설이다. 대립가설이 뭐예요?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연구가설이에요. 우리가 RNA 연구하잖아요, 여러분들. RNA 연구랑 비교하자고 했어요. 대립가설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서 즉 표본을 이용해서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RNA 연구를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거를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해요. 그래서 HA. 근데 그에 비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기무가설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사실 대립가설을 내심 설명하고 싶은데 기무가설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요. 자, 얘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와 반대되는 가설인데 얘를 null hypothesis라고 해요. 귀무라는 게 없던 걸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없던 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인데 null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와 비교하기 위해서 보통 alternative hypothesis를 H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존에 개발된 약물을 사용하면 치료하는 율이 40%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신약을 개발한 거죠. 누가 이제 연구실에서 막 연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20명의 환자를 가져와서 확인을 한 거죠. 확인했더니 14명이 치료가 됐어요. 보세요. 20명 중에 14명이면 얼마예요? 몇 퍼센트예요? 70%죠. 70%. 70%가 치료됐어요. 이미 알려진 건 40%인데 내가 실제로 시험해보니까 70%다. 따라서 신약은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 납득이 되시나요? 선생님 계속 이런 예시를 들었죠? 이 과정은 사실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심 대립가설이란 거를 설명하고 싶지만 대립가설이 뭐예요? 신약의 이것이 기존 약물의 이것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내심 하고 싶지만 구체적 표본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높다는 걸 확인하더라도 그 표본이 아주 우연히 뽑힌 표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바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개념인 기무가설을 세운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쓰자면 신약의 질환율이 기존 약물의 이것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겠다. 자, 우린 사실 높다는 걸 설명하고 싶지만 그거를 반대하는 높지 않다를 세우고 거기서 가설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기호로 쓰면 이건죠. 얘가 만약에 신약의 약물의 치료율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게 0.4%보다 커졌다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을 투입했을 때. 기존에 있던 얘기는 이미 얘가 알려져 있으니까 0.4라고 하겠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했어요. 얘를 반대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쵸? 구간으로 보면요. 근데 보세요. 이미 40%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이미 40%라고 알려져 있는데 40%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의 기무가설의 사실 더 본질적인 얘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40%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려진 거를 개선하고 싶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립가설을 세우는 거라고요. 수업 시간에 한 거대로라면 대립가설을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 값보다 크니까 얘는 단측 검정이 돼야 되겠죠. 단측 검정. 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용어대로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설명이 좀 막연하면 우리가 RNA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RNA 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추측했죠? 그거를 입증하고 싶잖아요. 추측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죠? 물론 뭐 굉장히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들은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직관에 의해서 추측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증명하는 거죠. 사실 추측도 아주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건 그걸 입증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RNA 하고 있어요. 경연이 하고 주아랑 시문이도 있고 동주도 있고요. 연구가설이 축구에서 공격수의 수비 가담은 실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프랑스 리그에 있는 하나의 경기를 표본으로 잡아서 거기서 패스를 몇 번 했고요. 뭐 수비 가담이 얼마나 됐고 그런 것들을 다 분석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표본을 통해서 실점이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표본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를 표본 하나를 통해 설명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심 대립가설을 설명하고 싶지만 귀무가설을 설정해서요. 우리가 보이고 싶은 영향을 미친다의 반대되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정해 놓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보완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대립가설, 기무가설을 세운다면요. 연구의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대립가설이 옳다. 대립가설이 옳다. 사실 선생님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자고 그랬죠. 옳다라기보다는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옳은 주장일 수 있다. 아니면 기무가설이 틀린 주장일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보이면 돼요. 근데 많은 가설 검증 과정이 이걸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힘든 거예요. 사실 나는 얘를 주장하고 싶은데 얘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어려운 기무가설이라는 요거를 만들어서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립가설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어려운 기무가설이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이 있어요.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장 B가 나온다라는 걸 만들고 싶은 거죠. 아까처럼요. 신약을 개발했어요. 신약을 통해서 어떤 치료율이 높아질 거야를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표본을 뽑았더니 실제로 결과 B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오라. 신약이 효과가 있어. 이런 주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냐라는 거죠.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아주 우연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공정 개발했어요. 이 공정 도입하면 배터리 수명 시간이 길어진대요. 근데 표본을 뽑아서 했더니 실제로 늘어진 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 표본이 아주 우연히 성능이 좋은 애들만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 전기 제품 뽑기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뽑기를 잘해서 아주 우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만 결론을 내리면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요. 주장 A가 참이면 결과 B가 나타난다는 걸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얘가 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요. 연구원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서 그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떤 걸 했냐면 표본을 통해서 하나의 표본의 크기가 64고 표본의 크기가 64고 표본의 개수는 1개인 거죠. 자,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개수는 아주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 가설검정 수업 시간에 제일 처음 했던 얘기예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 개념 때문에 아주 공부가 힘들었다. 표본의 크기가 64라는 얘기는 하나의 구체적 데이터들을 64개를 모은 거예요. 이게 표본의 크기가 64인 거죠. 이거를 하나의 봉다리에 담으면,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집합으로 담으면 얘가 표본의 크기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본의 크기가 여러 개 모이면 걔네들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개수는 다른 개념이다.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본의 개수를 하나 확인했는데 그 하나로서 길어졌다고 해서 이 주장이 참이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연에 의해서 이런 표본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이 얘기는 사실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죠. 우리는 얘가 참임을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어떤 거와 똑같은 논리 과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 명제, 얘도 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주장하고 싶은 거를 부정해요. 그게 결과 B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이게 대립가설이죠. 대립가설을 반대한 기무가설. 그러니까 얘가 안 나타나는 얘기는 기무가설이 참이라면 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모집단을 가정하고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평균의 분포를 유도하고요. 거기서 표본을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이 희박한 수준에 포함이 되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통해서 표본은 아무 잘못이 없어. 사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 것 자체가 옳은 가정이야, 틀린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기문가설을 기각하고 채택한다. 따라서 기문가설을 기각하고 채택한다는 거는 결국엔 곧 대립가설을 기각하거나 또는 채택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따라서 우리가 하는 주장이 옳은 주장일 수 있어. 이런 흐름으로 설명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 하는 말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 번 곱씹으면서 우리가 하려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어떤 흐름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납득시키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위에 했던 예제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요. 삼성전자에서 배터리 충전해서 한 번 사용 후에는 100시간 이상이 되도록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법은 평균 수명을 100시간보다 많게 하고 싶은 거죠. 이 말 속에는 기존에는 100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거 100시간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어야 되는 초과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 맞아요. 근데 그건 사실 좀 약간 말꼬투리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지를 좀 더 잘 들여다보세요. 결국에는
100시간보다 개선된 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표본을 확인하는 거죠. 자, 64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해요. 자, 여기서는 의미는 이거예요. 크기는 64개인 표본이고 그 표본의 개수는 1개인 거예요. 64개의 데이터들이 다 있겠죠.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하나의 표본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하나의 각각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했더니 관찰값으로서의 표본 평균, 선생님 스몰로 쓴다고 그랬어요. 얘가 105시간이고요. 관찰된 표본의 표준 편차가 16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공법에 의하면 100시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가 64인 표본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105시간이 100시간보다 늘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공법은 효과가 있어. 이렇게 하면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이 표본이 64개의 표본, 그러니까 크기가 64인 표본이 아주 우연히 성능이 좋은 애들만 뽑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능성이 배제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는 사실 대립가설은 평균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문자 배터리의 평균 수명이죠. 그럼 우리는 얘는 100시간보다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를 반대하는 거. 원래는 얘를 반대하면 얘가 돼야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이미 100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00시간보다 작다라고 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건 100시간이야. 이런 얘기예요. 사실 내심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대립가설을 주장하고 싶지만 기무가설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대립가설이 무엇보다 크다인 거죠. 얘는 사실 단축 검정을 돼야 돼요.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단축 검정, 양축 검정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기무가설을 왜 세우는지를 설명하는 맥락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는 양축 검정인 것처럼 설명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단축 검정을 수업 시간에 다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단축 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장을 하고 싶은데, 자, 선생님 설명하는 순서에 다시 위에 보세요. H1을 설명하고 싶으면 H0 얘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왜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사실 우리는 이게 참인 걸 설명하고 싶지만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그놈의 대우명제도 참이니까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주장을 반대한 기무가설이 만약 참이라면 그 결과를 해석하고 싶은 거죠. 기무가설이 참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모집단이 뭐가 있어요. 얘가 참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M 뭐예요?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100시간인 거예요. 즉 모집단의 평균은 100시간인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잘 보면 모분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네. 사실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겠죠. 근데 거기서 표본 1을 뽑았는데 표본의 크기는 64고 표본의 개수는 1개예요. 그 64개 각각의 걔네들이 표본에 그거를 크기 64인 표본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표본의 개수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의 관찰된 표본 평균은 105고 관찰된 표본 분산은 16이라고요. 근데 이 표본들에 대한 X바, 얘는 크기 64인 표본의 표본 평균, 얘는 확률 변수예요. 크기 64인 표본을 1개, 2개, 3개, 4개 계속 그런 시행을 보건 추출로 계속 하면요, 이런 X바들이, 관찰된 X바들이 계속 달라지겠죠. 걔네들이 확률 변수라고요. 예. 그럼 얘는 분포를 가지겠죠? 근데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요, 정규분포를 가른다. 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요.
가설 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모평균은 그대로 가져오고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를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 갖는다고요. 근데 이 값을 지금 모르니까 하나의 관찰된 표본 분산을 모분산으로 대체하자. 물론 이렇게 해도 오차가 있지만 모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다는 어떤 하나의 주장이라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하나의 관찰된 표본 분산을 모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부터는 모르는 모분산을 16의 제곱이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16의 제곱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H0를 참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X바의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긴 거예요. 평균이 100인 거죠. 자, 이걸 100이라고 봅시다. 네. 그때 내가 관측한 하나의 관측값으로서의 105는 어떤 위치에 있을 거냐? 자, 100이 여기 있으니까 대충 105가 여기 있겠죠. 105가. 이 위치가 대충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G분포에서 재해석할 거예요. 이렇게 어떤 표본의 평균을 G분포에서 재해석하는 거를 원샘플 1표본 G검정한다고 그랬어요. G분포에서 해석하는 걸. 자, Z분포 말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요. T분포라는 것도 있고요. 칼제곱 분포라는 것도 있고요. F분포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표본을 G분포에서 재해석할 거냐, F분포에서 재해석할 거냐, 칼제곱 분포에서 재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1표본 T검정, 1표본 G검정, 1표본 F검정, 뭐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G검정만 계속 했죠. 자, G검정하면 평균이 0이고요. 그럼 105의 위치를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X바는 사실 여기 있는 분포의 하나의 구체적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포를 생각해서 이 X바를 G에서 위치를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Z값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검정 통계량. 자, X바는 사실 105였고요. 그 X바는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 요런 분포. 그럼 분포는 100이고요. 표분균이 100이고요. 분산이 2죠. 분산 2에. 그래서 얘는 2.5예요. 2.5. 자, 그러면 이게 2.5면 Z값은 2.5 이 점에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2.5는 어느 정도냐면요. G분포에서 1.96 이게 95%였죠. 이 양 사이드가 5%가 돼서 사실 이 부분은 2.5% 정도 되는 거예요. 2.5%. 이 부분만 하면. 이걸 합치면 5%고요. 이 부분만 가져오면 2.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G값이 2.5고요. 1.96보다 큰 부분이 2.5%인데 우리가 뽑은 이 표본이 관찰될 가능성이 이 분포 내에서는 관찰될 가능성이 2.5%보다 더 작은 확률로 관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요. 얘의 분포에서 얘라는 하나의 관찰값이 발견될 가능성은 2.5%에서 2.5% 정도이다. 사실 2.5%도 작은 거죠. 지금까지 설명이 이거예요. 근데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아주 작은 확률로 표본을 뽑힌 거죠. 자, 이 분포 내에서 이런 하나의 관찰값이 관찰될 확률이 2.5%라고요. 아주 작은 확률이죠. 아주 작은 확률로 표본이 뽑혔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항상 우연이 존재하니까 표본 자체가 이상해서 이상한 표본이 뽑혔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게 1번 해석이고 2번 해석은요. 아니야. 임으로 표본을 뽑았는데 뭐 삼성전자에서 뭐 공장이 구미에도 있고요. 창원에도 있고요. 뭐 저기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렇게 다 임의로 표본을 뽑았어요. 그렇게 임의 추출했다는 걸 가정했는데도 이렇게 표본이 이상할 리가 없어. 이렇게 작은 확률로 표본이 뽑힐 리가 없는 거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상하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얘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얘의 분포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아, 얘의 분포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분포를 어디서 왔죠? 이 분포는 어디서 왔어요? 모집단에서 왔어요. 모집단.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석하잖아요. 근데 모집단의 분포는 왜 이렇게 생각했죠? H0를 참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두 번째 해석은 X바의 분포가 잘못됐어. 왜? H0를 사실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참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2번은 표본이 잘못된 게 아니라 X바의 분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하나의 관찰된 값으로서 105는 여기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평균을 100이라 보면 얘를 평균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는 얘가 관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 평균이, 그러니까 이 평균이 100이란 거는 가설 검정했을 때 기울가설이 참이라고 했던 과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100보다 더 큰 거였어요. 한 104쯤 됐어요. 그러니까 계산돼서 104쯤인 거죠. 그럼 얘를 평균으로 보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규표를 까지면 사실 얘는 희귀한 표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이 파란색 표본이, 파란색 분포가 좀 더 옳은 분포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평균이 100이라고 봤던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새로운 분포를 생각할 수 있어. 따라서 새로운 공정에 의한 배터리 시간은 개선될 수 있어. 평균은 100보다 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가설 검정에서는 이 1번의 해석을 하지 않고 2번의 해석처럼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H0가 잘못됐어. H0를 기각해. 얘는 버릴기에 물리칠 각이라고 했어요. 우리 뉴스에 보면 뭐 판결을 기각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리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얘는 영어로 하면 리젝트예요. H0를 리젝트 한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얘를 채택한다는 얘기예요. 억셉트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가설 검정에 대한 결론을 제대로 내리려면 뭐를 기각한다, 채택한다 이걸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결론 이거죠. 평균이 100이라고 주장한 H0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일 수 있다. 즉 결론 뭐죠? 새로운 공정에 의해 배터리 평균 수명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이다가 아니고 그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 찾은 거죠. 64개를 뽑아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해서 걔네들 분포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우리가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 2.5%가 희박한 정도라고 했는데 이 희박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확률이 극히 작다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임의적인 것 같아서 희박한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럼 어느 정도는 희박한 수준이냐? 이게 어떤 표본이 발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희박한 수준이냐? 이거를 U의 수준, 이게 레벨이라고 했죠. significant 레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놓고 얘보다 높으면 표본이 발견될 가능성이 적어. 높으면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레벨보다 작으면 얘가 희귀하게 뽑혔네? 근데 사실 표본이 잘못된 게 아니라 X바의 분포가 잘못됐어.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기무가설 대립값을 설명했고요.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실 때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납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론 설명 여기서 하고요. 자, 19번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